울산의 한적한 공업단지, 한켠 낡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 민재카센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30 후반의 김민재 씨는 기름때,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장난 트럭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실력 좋기로 소문난 정비공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팍팍하고 고단했다. 몇 해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린 딸 아영이를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 앙증맞은 장난감 공구를 들고 꼼지락거리던 6살 난 딸. 아영이가 제 키만한 타이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재는 트럭 밑에서 기어나와 딸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삶의 고단함은 딸아이의 해맑은 미소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우리 아영이 아빠 일 도와주는 거야.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영이는 아빠의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배시시 웃었다. 아영이는 민재에게 세상 전부였다. 그는 딸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늘 냉혹했다. 정비소 수입은 일정치 않았고 매달 돌아오는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아영이의 유치원비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때로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사주는 것조차 망설여질 때가 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떡볶이 해줄 거죠? 아영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민재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먹고 싶다면 아빠가 뭐든지 해줘야지. 대신 오늘 아빠 일찍 끝나게 아영이가 착하게 기다려줄 거지. 네. 아영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장난감 공구를 만지작거렸다. 민재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트럭 밑으로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망가졌던 엔진이 조금씩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술이 자신과 딸아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재는 아영이와 함께 정비소 구석의 작은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밥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아영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고 민재는 맞장구를 치며 딸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정비소는 더욱 분주해졌다. 밀린 작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민재는 쉴 틈도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는 딸 아영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작은 정비소를 벗어나 아영이와 함께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기도 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재는 마지막 남은 차 한 대의 수리를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는 정말로 딸아이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영이는 작업장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얌전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단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잠깐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정비소 바로 앞 도로에서 끔찍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부딪히고 부서지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듯 울려 퍼졌다. 꽝꽝. 민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아주 큰 사고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영이에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외치고는 황급히 정비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김민재 씨가 정비소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2대의 승용차가 끔찍한 형태로 부딪혀 찌그러져 있었고 그중 한 대에서는 검은 연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 파편과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사고를 목격한 몇몇 행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멀찍이 서 웅성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민재는 본능적으로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내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연기가 피어오르던 차량의 엔진룸 쪽에서 펑 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었다. 순식간에 차량 앞부분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뜨거운 열기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위험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빨리 1129에 신고해. 주변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또 다른 몇몇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재 역시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정도의 화염이라면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작업장 한쪽에 혼자 남겨진 딸 아영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만약 자신이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홀로 남겨질 딸아이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비소 쪽을 돌아보았다. 아영이가 혹시라도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귀에, 아니 그의 가슴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안에 우리 아이가 불타는 차량 안에서 아니면 그 근처 어딘가에서 터져 나온 듯한 한 여인의 절규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박해서 듣는 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그리고 그 절규 속에 섞여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이의 울음소리 또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이가 있다고? 저 불타는 차 안에 아이가 있단 말인가?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꺼져가는 작은 생명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딸 아영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만약 저 불길 속에 갇힌 것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안 돼. 저대로 둘 순 없어.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불타는 차량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차량은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차량 내부의 온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울 것이었다. 저곳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맨몸으로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아저씨. 소방차가 곧 올 거예요. 무모한 짓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불타는 차량과 그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모습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비소로 달려가 가장 큰 소의 지렛대와 두꺼운 작업용 담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망설임 없이 불타는 차량을 향해 달려갔다. 아바, 안 돼, 가지 마, 아빠. 그의 등 뒤에서 어느새 작업장 밖으로 뛰쳐나온 딸 아영이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칫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 딸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지금 구해야 할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타는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자 뜨거운 열기가 그의 온몸을 녹여버릴 듯 덮쳐왔다. 매캐한 영이 때문에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차량 문은 이미 열기로 인해 뒤틀려 있었고
창문 유리는 시커멓게 그을려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이는.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민재가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맹렬한 불길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터지는 작은 폭발음 뿐이었다. 그는 작업용 담요로 자신의 얼굴과 팔을 감싸고 쇠 지렛대를 이용해 뒤틀린 차량 문을 부수려 애썼다. 하지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고 뜨거운 열기에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때마다 딸 아영이의 얼굴과 차 안에서 들려왔던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제발, 제발 열려라.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렛대를 비틀자 마침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문이 힘겹게 열렸다. 시커먼 연기가 폭풍처럼 터져 나오며 그의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 반드시 김민재 씨가 뒤틀린 차문을 열어젖히고 시커먼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을 때 그의 온몸을 감싼 것은 숨막히는 열기와 매캐한 유독 가스였다. 차 내부는 이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시트와 내장재가 타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작업용 담요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얘야, 어디 있니? 괜찮아. 대답 좀 해봐. 민재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타닥타닥. 살갗을 태우는 듯한 불길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터지는 작은 폭발음뿐이었다. 그의 눈은 매운 영이 때문에 따가워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공간 어딘가에 겁에 질려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차량 내부를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앞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뒷좌석인가? 그는 뒤틀린 차체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 앞좌석 등받이를 잇는 힘껏 밀어젖히고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다. 바로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만져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찾았다 얘야.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민재는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 작은 아이의 어깨가 느껴졌다. 아이는 안전벨트에 몸이 낀 채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작은 남자아이였다. 걱정 마라 아가야. 아저씨가 금방 꺼내줄게. 민재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안전벨트 버클을 풀려고 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심하게 뒤틀려 있는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그의 등 뒤까지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차체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옆에 놓아두었던 쇠 지렛대를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는 지렛대의 뾰족한 부분을 안전벨트 버클 틈새에 끼워 넣고 있는 힘껏 비틀었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버클이 부서지며 아이의 몸이 자유로워졌다. 됐다, 이제 나가자. 민재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작업용 담요로 아이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최대한 보호하며 아까 들어왔던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불길은 더욱더 거세져 있었고 유독가스는 그의 의식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의 팔과 다리에는 이미 여러 군데 화상을 입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바. 그때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민재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래, 이 아이에게도 아빠가 있겠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애타게 이 아이를 찾고 있을 아빠가.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딸 아영이가 있었다. 그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간신히 차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였다.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의 연료 탱크가 터진 것인지 차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뜨거운 불길이 그의 등 뒤를 덮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불타는 차에서 아이와 함께 굴러 떨어지듯 빠져나왔다. 그는 몇 바퀴를 더 구르고 나서야 겨우 화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작업복은 여기저기 불에 그을려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기적처럼 작은 아이가 안전하게 안겨 있었다. 아이는 연기에 그을려 콜록거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민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불타는 차량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기어가듯 이동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아가야. 민재는 아이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민재와 아이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을 보고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달려와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 소방대원들이 재빨리 불타는 차량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은 민재와 아이에게 다가와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 민재는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조심스럽게 인계하고 나서야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향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딸 아영이의 모습이었다. 아영아, 아빠, 괜찮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민재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을 찌른 것은 익숙한 기름 냄새 대신 쌓은 소독약 냄새였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등과 팔뚝에서는 불에 대인 듯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힘겹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색 천장 링거액이 매달린 철제 스탠드,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연결된 여러 개의 의료 장비들. 병원이었다. 아빠, 정신이 들어. 바로 그때 그의 침대 옆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딸 아영이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영이는 무사했다. 아영아, 아빠 괜찮아. 여긴 어떻게 된 거야? 민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가 불 속에서 아기 구하고 쓰러졌어. 그래서 구급차 아저씨들이 아빠랑 그 아기랑 같이 병원으로 데려왔어. 아빠 많이 아파. 아영이는 울먹이며 아빠의 얼굴을 여기저기 살폈다. 민재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아영이 씩씩하게 잘 있었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민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가 구해낸 남자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다른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병실 복도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몇 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함께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지치고 초조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민재의 병실로 다급하게 들어섰다. 그는 바로 몇 시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민재가 구해낸 아이의 아버지 대기업 세강그룹의
이동건 회장이었다. 이동건 회장은 아들 지호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아들의 병실에서 의사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옆 병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치의에게 아들 지호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후 곧바로 민재의 병실로 향한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제 아들 지호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동건 회장은 민재의 침대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잃을 뻔했던 한 아버지의 절절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재는 너무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동건 회장은 민재의 겸손한 말에 더욱더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민재의 남루한 병원복과 그의 옆을 지키고 있는 작고 여린 딸 아영이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이 평범하고 가난한 정비공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아들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우선은 몸조리에만 전념하십시오.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 고귀한 용기와 희생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합당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건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비서는 즉시 병원 원무과로 달려가 민재의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를 일시불로 정산했다. 또한 민재가 가장 좋은 특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민재는 이런 과분한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이동건 회장은 완강했다. 선생님, 이것은 아주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민재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못 바꾸는 아들 지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민재에게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동건 회장이 떠난 후 민재의 병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이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그에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방문과 그의 파격적인 약속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영이는 여전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엄청 높아 보이는 사람 같던데. 민재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고마운 분 같구나.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거대한 폭풍과 그 폭풍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앞으로 그의 삶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김민재 씨가 병원 특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그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도 하룻밤 묵기 어려울 듯한 고급 병실 매 끼니마다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는 영양 만점의 식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극진한 보살핌까지. 이 모든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분한 대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화상 입은 팔과 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린 딸 아영이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그의 곁을 지켰지만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더욱더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동건 회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에 초조하고 다급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안정을 되찾은 듯한 평온함과 함께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함이 어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영이를 위한 예쁜 인형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몸은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이동건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민재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네, 회장님 덕분에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민재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동건 회장은 아영기에게 인형을 건네주고는 다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선생님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민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동건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가난하지만 강직하고 겸손한 남자의 인품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비서실을 통해 민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의 어려운 가정 형편 아내와의 사별, 그리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지난 날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얼마나 뛰어난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작은 카센터마저 유지하기 어려워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동건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혼자서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술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민재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다 지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늙은 기술자를 알아주는 곳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동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병실이나 초라한 작업실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뛰어난 기술과 용기 그리고 정직함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의 찬 기운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동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제안은 어쩌면 선생님의 인생을, 그리고 따님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와 함께 선생님께서 퇴원하신 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작은 거처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생님께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부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봉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재벌 총수가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는 것일까? 이동건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는 민재에게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민재는 한참 동안이나 손에 쥔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희망의 예감이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의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절망의 터널 끝에 한 줄기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동건 회장이 건넨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그가 퇴원 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세강그룹에서 마련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임시거처에 대한 안내문이었다. 민재는 그 내용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 그런 곳에 발 한번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특수차량 안전 시스템 및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초빙 제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용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세강그룹 자동차 계열사 내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독립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의 모든 운영 및 연구개발 권한을 김민재에게 위임하며 프로젝트 성공 시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과 함께 회사 지분 일부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들이었다. 연봉 액수 또한 그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다. 문서 말미에는 퇴원 후 세강그룹 본사에서 정식으로 만나 이 제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는 이동건 회장의 친필 메시지가 짧게 적혀 있었다. 민재는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것은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눈을 비비고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가난한 정비공이었던 자신에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자리가 제안된 것이었다. 그것도 억만 달러라는 수식어가 붙을 법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며칠 뒤 민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동건 회장의 비서는 약속대로 그와 그의 노모 그리고 딸 아영이를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안내했다.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이 완벽하게 갖춰진 넓고 안락한 집은 그들의 낡고 초라했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영이는 신기한 듯 집 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녔고 노모는 연신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민재 역시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행운을 안겨준 이동건 회장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 민재는 난생 처음으로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세강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이동건 회장이 보낸 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과 그 안을 분주하게 오가는 세련된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이라도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최고층에 위치한 이동건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다. 방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값비싼 가구와 미술품들은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이동건 회장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선생님. 몸은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네, 회장님 덕분에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재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동건 회장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비서가 가져온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민재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동차 안전 시스템이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세강그룹의 명운을 건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김민재를 지목한 것이었다. 제가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동네 정비공일 뿐입니다.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이동건 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 저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선생님처럼 순수한 열정과 천재적인 직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 지호를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저는 더 이상 돈이나 사업적 성공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 선생님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투자입니다. 선생님의 그 천재적인 기술과 우리 아들을 구한 그 용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싶은 마지막 꿈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동건 회장의 깊은 신뢰와 진심 어린 열정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이었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아영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건 회장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장한 각오와 함께 새로운 인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동건 회장은 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립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남자가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김민재의 인생에,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김민재 씨의 삶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이동건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세강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가칭 또는 민재 아버지 이름 등을 활용 가능는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소탈하고 겸손하지만 이제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민재 소장이 있었다. 그의 연구소는 과거 그가 일했던 낡고 초라한 카센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최첨단의 설비와 유능한 인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관통하는 정신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바로 인간을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그의 장인 정신이었다. 그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계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엔지니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의 지도 아래 연구소는 몇 년 만에 획기적인 자동차 안전 시스템과 친환경 고효율 엔진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가족에게도 행복한 변화가 찾아왔다. 노모는 이제 아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건강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딸 아영이는 밝고 총명한 소녀로 자라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아영이는 아빠가 만든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아빠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이동건 회장과 김민재 소장의 인연 역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존경하는 사업 파트너이자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었다. 이동건 회장은 민재의 연구소가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볼 때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한 가난한 정비공의 용기와 천재성을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새삼 깨닫곤 했다. 그의 아들 지호 역시 건강하게 자라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지호는 생명의 은인인 민재 아저씨를 친삼촌처럼 따랐고 아영이와도 친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두 아이는 종종 함께 연구소를 찾아와 민재가 설명해주는 자동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새로운 발명품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아버지의 특별한 인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였다. 몇 해 전 민재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기반 충돌 예방 시스템은 실제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재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받는 연계를 안기도 했다. 시상식 단상에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이동건 회장과 딸 아영이 그리고 아들 지회에게 향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신 이동건 회장님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딸 아영이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지회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때는 절망의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은퇴 후에도 김민재는 연구소의 명예소장으로 남아 젊은 후학들을 위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진정한 영웅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김민재는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평화로운 황혼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집 거실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몇십 년 전 불타는 자동차 앞에서 어린 지호를 구해내고 자신도 화상을 입었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젊은 민재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떤 결연한 의지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인간애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하곤 했다. 만약 그날 자신이 잠시라도 망설였거나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순간의 용기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의 삶은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따뜻한 빛과 희망을 비춰주고 있었다. 불꽃 속에서 피어난 영웅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쓰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